조작을 하려고 해도 흔적은 어떻게든 네.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범죄의 흔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살인의 방법이랄까? 그 가운데 하나가 독살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독살. 원래 독살이란 건 아주 오랫동안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졌던 범죄의 수단인데 그 이유는 독살을 했을 때 범인이 누군지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김정남 독살에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가 독극물 중독 증세로 입원했지만 중태입니다. 유명한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른바 방사능 홍차 사건. 들어봤는데 저는. 러시아에서 푸틴이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거기는 떠도는 얘기만 보면 대통령이 직접 홍차 한잔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는 그 러시아의 비밀 요원이죠.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를 벗어나서 영국에 망명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그 현재 러시아 정부를 막 비판하고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러시아에 있을 때 동료였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을 만나고 와서는 갑자기 막 몸에 이상이 생겨서 몸이 막 뒤틀리고 이러다가 곧 죽게 돼요. 머리칼이 다 빠지고 혈색을 잃어버린 남성, 전직 러시아 스파이 리트비넨코의 사망 직전 모습인데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건 푸틴이라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공개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푸틴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러시아 정부의 눈에 가시였던 리트비넨코. 지난 2006년 11월 런던의 한 식당에서 전직 동료들을 만나 녹차를 몇 모금 마신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구토와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죽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부검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제 이 사람의 혈액에서 폴로늄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요. 아, 네. 폴로늄.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큰 물질인데요. 네. 폴로늄. 그 일반적으로는 존재하기가 거의 힘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이것도 화학 기호가 있나요? PO, 폴로늄. 그래서 폴로늄은 언제 이게 저희가 그 공부하다가 듣게 되냐면은 퀴리 부인 할 때 얘기가 나와요. 퀴리 부인. 네, 퀴리 부인이 먼저 폴로늄에서 폴로늄을 추출하고 방사능 물질, 그 다음에 나중에 라듐을 추출하게 되는데 폴로늄을 폴란드. 붙인 이유가 그렇죠. 자기 조국 폴란드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방사능 물질 폴로늄을 살인 도구로 썼다는 뜻은 이건 전 세계 몇 개의 나라밖에 할 수가 없는 그것도 네. 최고위 어떤 그 정보부라든가 이런 데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평소에 보통 사람들은 얻어낼 수 없는 물질이라는 얻어낼 수 없어요. 네. 우리 여러분 접근할 수도 없고 이거 볼 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다른 독극물을 써도 되는데 굳이 그걸로 죽인 그러면 이유가 우리가 죽인 거 맞아라는 거 은근히 알리는 거예요. 네. 보복한 거야. 까불지 그렇죠. 말아야. 그렇죠. 결국 2016년 영국 정부는 그 러시아의 푸틴이 이 살인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 같다라고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년 전에 발생한 러시아 스파이 독살 사건을 직접 승인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방사성 독극물 폴로니엄 210을 러시아 정부의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았습니다. 조사팀은 리트비넨코 살해 작전이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됐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와, 되게 잔인하면서도 되게 선전적이네요. 살인 방법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놓고 그 누가 살인범인지를 사실 알려주는 거나 다름없는 식으로 독살시킨 경우지만 원래 독살이라는 이 방법은 누가 범인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서 보통 독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그 저희가 지난 한 20-30년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독은 청산가리? 청산가리죠. 그래서 청산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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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는 이게 탄소, 질소, 이게 포타시움,
칼륨이라는 거죠. 칼륨. 그래서 사이안화 칼륨. 네. 굉장히 단순해요. 구조가 단순하고 이거 다 사람 몸에 있는 흔한 원소들로 돼 있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칼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 사이안화, 이 사이안기 이게 독이에요. 이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바로 이게 독이란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수소를 붙이면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건데요. 여기 수소를 붙인 거를 이제 치클론 B라 그래요. 치클론 B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그 학살에 이용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학살에 썼던 가스가 바로 이 사이아나 수소예요.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냥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독인지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사람의 몸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네. 미토콘드리아는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공장이에요. 그 산소와 음식물을 결합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이게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세포로 보내도 사실상 세포는 산소가 없는, 그러니까 세포가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사망하신 분들 보면 이제 마치 질식사의 어떤 그 흔적처럼 아무리 숨을 쉬어도 산소는 가지 않아요. 세포로 가서 아무 역할을 그래서 못해요. 죽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과연 독이란 무엇인가? 독.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많은 독들이 어디서 오냐면은 식물에서 많이 와요. 식물. 그렇죠. 그럼 왜 식물은 독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은 위험에 처하면은 도망가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식물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가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없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사실 모든 식물은 기본적으로 다 독을 만들어요. 모든 식물은 독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독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은 단지 우리가 그 식물이 만든 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고, 근데 그것도 감당한다는 거지 결국은 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양이 어느 이상 되면은 감당 못해요.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에탄올 같은 경우는 식물이 아니라 균이 만드는 독이죠. 효모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뭔가 마비를 시켜요. 네. 특히 동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경계에 마비를 줘서 네네. 뭔가 신경이 약간 작동 안 되게 만드는데 우리 같은 큰 동물은 조금 먹어도 그 정도 마비는 기분이 좋은 거야. 적당히 마비가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기분이 좋게 하거나 그런데 먹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독이에요. 그래서 뭐 카페인, 니코틴 이런 거 다 독이에요. 그렇죠. 니코틴 중독. 또 중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니코틴 그렇죠. 중독된다. 니코틴이 중독되는 건데 네. 오늘의 비장의 이거 진짜 오늘 뭐 구슬이 계속 나옵니다. 와 이렇게 복잡해요? 니코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사실 범잡 나오면서 자꾸 이제 이 분자로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거 300개짜리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데 오늘 다룰 거 이렇게 조립해서 오시고. 오늘 안 다루는 것도 이제 네. 막 화학식 나오면 만들어보고 하는데 이게 니코틴이랍니다. 와 이때까지 만드신 것 중에 제일 복잡한데요? 이건 만드니까 참 보람도 있고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니코틴인데 검은색이? 검은색은 탄소고요. 다음에 파란색이 질소, 다음에 하얀색은 수소죠. 그러니까 그냥 니코틴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이야기 들어오면 이것이 신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서 조금 섭취하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안 좋고요. 이것도 이제 다량을 한꺼번에 농축된 니코틴을 섭취하면은 죽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저는 중도 방죽이라는 곳을 갔는데 중도 방죽? 그 일제 강점기에 중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방죽을 만든 곳이래요. 갈 데가 엄청나게 평야처럼 굉장히 넓은 그 곳인데 야, 정말 장관이고요. 갈 데가 많으니까 정말 갈 데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차마 이걸 하실까라는 거. 내가 저도 할까 머릿속으로는 말까 생각했거든요. 할까 말까 하다 아닙니다. 쪽에 이제 이렇게 만을 좀 둘러보다 보니까
사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또 이제 기억들이 떠올라서 저는 이게 참 약간의 어떤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기 이제 시화호에서 갑자기 시신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몸통만 발견됐어요. 몸통이요? 몸통만. 시화호에서 토막난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의 상체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사건 해결의 시작으로 보고 숨진 여성의 신원을 찾고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병원 영안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몸통 시신이 발견됐을 때 제가 검시를 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이 시신을 훼손한 도구가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이지 않고 아주 결들이 좀 조잡하게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나 범행 도구가 대충 이제 추정이 될 정도로 이제 가정집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한 이틀 정도 후에 이제 나머지 얼굴하고 뭐 손 이런 부위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못 찾겠다 했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장소에 딱 걸쳐 있었어요. 우리 경찰에서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너무 억울한 나머지 떠내려가지 않고 발견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빨리 발견되다 보니까 그나마 지문 채취가 가능해서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41살의 여성이었었어요. 그 결혼을 해서 둘이 살고 있던 누군가의 아내인데 그래서 신원이 밝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며칠 동안 실종이 되어 있는데 미기가 신고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종 신고를. 그 심점을 두고 이제 잠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며칠째 잠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비닐백 같은 쇼핑백을 들고 집을 나와가지고 어느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이 가서 뭔가를 확인해 봤더니 남아있던 아내의 시신 조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현장에서 이제 확보하고 체포를 했습니다. 부인 한 씨를 살해한 건 지난 1일 오전. 다음날 김하일은 시신을 집에 두고 여느 때처럼 자전거로 출근했습니다. 퇴근해서는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자전거로 2번에 나눠 유기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던 어제와 오늘. 김하일은 결국 집에 숨겨둔 나머지 시신도 근처 빌라 옥상에 숨겼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에 확증을 줬습니다. 살해 동기는 돈 때문에 일어난 부부싸움. 카지노에 빠져 고향의 집살돈을 모두 날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뭐야? 라고 했더니 월급 안 주고 또 도박을 했느냐라는 말 때문에 죽였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수많은 범죄를 봐왔지만 이것은 동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변명이나 이런 것들이지 아내를 살해하고 그렇게 완전히 훼손해서 그냥 바다에 갖다 버린다는 거는 뭐 그가 가진 잔혹성의 어떤 그 대표적인 행위죠. 이제 그 이렇게 많이나 바다에 시신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가장 목적인데 문제는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나머지 시신의 일부를 발견한다고 해도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열기나 이런 습도에 특히 예민한 곳이 그 손끝인데 이 손이라든지 이런 데 표피가 다 손상이 많이 간 경우에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잉크를 바릅니다. 잉크를 여기다 바르는데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뭐 물감을 칠하듯이 잉크를 바르는 게 아니고 지문 융선이 보이도록 정말 기술적으로 잉크를 발라요. 발라놓고 접사렌즈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 융선이 마치 지문을 찍은 것처럼 가장 잘 확인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실리콘 러버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을 혼합을 해가지고요. 골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덮어요. 그다음에 그걸 빼서 뒤집어가지고 내 손가락에 끼고 찍어요, 지문을. 그럼 지문이 찍히면서 융선이 보입니다. 네. 이것도 안 되면 거프를 벗겨냅니다.
여기 이게 피부를 이 피부를 벗겨서요. 벗겨내서 속에도 어떤 흔적이 있나요? 속 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이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손 네. 안까지 속 지문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채취해가지고 신원을 확인하는데 근데 이 익사 사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그 지문 채취하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권위가 있군요. 권위가 있어요. 네. 전 모두 인정합니다. 지문 연구가 제일 많이 돼 있고 전 국민의 지문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보니까 만 18세 이상은 다 네. 찍으니까.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그 한국 사람이 지문을 잘하냐? 또 우리 지문 많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 끝까지 찾는다는 거죠. 우린 끝까지 할 동기가 있는 거죠. 반드시 지문이 있으니까. 어딘가 있으니까. 이게 어딘가에 있고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수 없이 있으니까. 모르면 하다가도 이거 열심히 해봤자 뭐 찾을 수도 이럴 텐데 우리는 반드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자들만 보관을 그 하니까 데이터에만.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실제로 이 기법을 써서 그 사건이 해결된 아주 유명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2010년 12월 23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둔 그 시점인데 그때 인터넷의 한 사이트에 아주 끔찍한 사진이 하나 올라와요. 예. 그 사진은 보통 우리가 이제 빵집에서 사 먹는 밤식빵 안에 쥐가 맞아요. 기억나요. 쥐가 네.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사진들입니다. 식빵 사이로 보기에도 흉측한 쥐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입니다. 이 사진들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고 해당 식품업체는 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진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게시자의 신원 파악이 우선이라 보고 IP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 사진 자체가 너무 끔찍했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때에 제과점의 매출이 뚝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혐오스럽죠. 네. 아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 놀랍게도 이 사진은 이제 조작된 거죠. 조작된 거란 뜻은 쥐를 식빵에 넣어서 식빵을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범인 이 사진을 올린 이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되었다고 했던 그 제과점 근처에서 제과점을 하던 동정 업종의 경쟁 업주였던 것이죠. 범행을 결심한 김 씨는 아들에게 10,000원을 주며 경쟁 제과점에서 식빵을 사오라고 시켜 해당 업체의 구매 영수증과 비닐봉투를 입수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매장에서 제빵사가 퇴근한 틈을 타 쥐를 넣은 식빵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PC방에서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자리를 옮겨가며 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때 그럼 과연 그 식빵이 어느 식빵인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식빵은 다 그렇죠. 식빵인데. 식빵에 지문이 없으니까. 식빵은 그냥 식빵이잖아요. 식빵이죠. 그때 이제 국가수에서 이걸 조사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 화학적 지문, 동위원소를 이용한 화학적 지문 기법이 사용돼요. 그 빵집에서 나온 빵들과 밀가루 거기에 있는 것의 동위원소 비율과 지금 의심받고 있는 제과점의 밀가루나 거기에 있는 빵들 그것들의 동위원소 비율을 비교한 거예요. 이쪽이랑 같은 거죠. 그 역이 물질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데 화학적 지문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가원은 쥐식빵의 겉모습이 김씨 매장에 있는 빵틀과 일치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또 나트륨 등 빵의 성분 역시 김씨 매장의 식빵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한 일이니까 혹시나 다른 집빵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치를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염치는 없지만 지금 이런 장면들이 자꾸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가족들에 있는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피해들이 있으니까요.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